네, 인포맥스 인사이트입니다. 최근에 이제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 열풍이 불면서 이 기업들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활용이 단순히 인간의 일을 도와준다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거의 대체한다 이런 수준까지 왔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맞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소나 AI의 유승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는 AI 기술이 사람들의 업무까지 대체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대체를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참 궁금해지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네, 현재는 사람의 얼굴을 따라하고 또 목소리를 따라하고요. 그리고 사람의 모습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상의 정말 AI 인간을 만들 수 있는 수준에 이제 이르렀고요. 예. 또 하드웨어적으로는 또 로봇이 사람의 모습과 동일하게 또 무거운 짐을 나르기도 하고 또 군사용이나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예전에 그 회사에서도 디자인 같은 걸 해야 되면 디자이너한테 굳이 설명해주고 이렇게 예. 하잖아요. 그럼 한 하루 이틀 걸려서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빠르면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거 캐릭터를 만들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요즘 뭐 그림 그리는 AI를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설명해서 넣으니까 캐릭터를 뽑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발전한 겁니까? 네, 사람들의 일을 정말 대체한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 근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뭐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이 유명하긴 했지만 이게 그냥 체스 같은 걸 잘 두는 바둑을 잘 두는 AI일 뿐이지 우리가 잘 쓴다거나 인간의 일을 한다거나 이런 느낌은 없었거든요. 어떤 계기로 이렇게 확장이 된 겁니까? 네, 이제는 기술이 정말 발전해서 인프라가 우선 됐고요. 예. 통신 속도가 빨라졌고 AI 기술 자체, 그러니까 학습을 하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정교해지면서 예. 정말 사람같이 말하고 사람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대중화가 되는 단계에서 기술 발전이 가속화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제 유명한 게 챗 GPT,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거든요. 이게 유명해진 이유가 채팅이 가능한 AI다. 이 이유 때문인데 이 챗 AI의 활용은 또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네,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성형 AI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요. 채팅을 통해서 원하는 모든 것을 대신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궁금한 걸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논문을 쓰거나 뭔가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주거나 그래서 저희가 직원한테 뭔가 업무를 시켰더니 한 일주일 정도가 걸려도 안 나왔는데 네. 챗 GPT한테 20페이지 분량으로 이 내용을 그림까지 넣어서 만들어줘라고 했더니 딱 30초 만에 만들어내더라고요. 그 직원은 뭐라고 합니까? 그 직원은 굉장히 눈치를 보면서 예. 빨리 만들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사람들의 업무가 이제 단순히 뭐 창작성이 많이 들어가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는데 단순 업무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들이 전부 할 수 있게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그래서 드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제 그 챗GPT가 작년 하반기 때 나오고 나서 이걸 써본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는 보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종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지식들은 내가 워낙 잘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차별화된 이미 데이터에 안 깔려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해진 시기 아닌가.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네. 더 창의성이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만 살아남는 시대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이유가 기존의 챗봇들은 이제 어떤 회사에서 입력해 놓은 데이터만 보여주고 대화형일지라도 그런 경향이 좀 있었는데 요즘 나오는 챗 AI, 뭐 AI 챗봇이라고도 하는 이것들은 상당히 경향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많이 다릅니까? 네, 기존의 챗봇은 단순하게 상담만 해줬다면 예. 이제 요즘에 나오는 챗봇들은 기업의 업무 처리를 대신해주는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숙박, 쇼핑, 금융 다양한 영역까지 이제 들어가 있고요. 이제는 사람들이 자꾸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아 하고 대면하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채팅을 통해서 빠르게 내가 필요한 업무, 예를 들어서 대출 받고 싶어 아니면 어떤 업무 처리를 뭐 청구서를 보내줘라든지 기존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일일이 그 메뉴를 찾아야 됐었고 상담소한테 전화하면 또 전화도 잘 받지 않아가지고 네.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었잖아요. 예. 네, 그런 업무 자체를 챗봇한테 한 줄만 입력하면 바로 대신해주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저만 하더라도 상담할 때 무조건 전화로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야 그게 직성이 풀리고 빠르니까. 채팅으로 하면 답답해요. 근데 이게 아마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이상이신 분들은 비슷한 성향이 있으실 것 같고 예. 요즘 MZ 세대들 저희 회사 직원만 해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본적으로 전화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져요. 다 채팅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 상담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요청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앞으로 그런 일이 되게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세대 간의 차이를 좀 좁힐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걸 또 우리가 이제 흔히 부르기를 생성형 AI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원래 있던 용어인가요? 원래 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생성형 AI라는 용어가 워낙 챗GPT가 유명해지면서 만들어진 용어이고요. 예. 어떤 데이터나 문장을 생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서 파일 자체를 생성하고 또 코딩도 대신해주고 너무나 다양한 생성들을 해주기 때문에 예. 이것을 생성형 AI다라고 이거 한번 분류를 한번 해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AI는 예전부터 계속 AI 기반 뭐 채팅할 때도 이것도 AI 기반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게 생성 AI하고는 또 다른 분류일 것 같은데요. 스피커도 있고요. 막. 네, 네, 맞습니다. 한번 크게 한 분류를 해주면 네, 우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생각하는 존재, 가상의 존재는 이제 중간에 G, 제너럴이 들어가서 AGI라고 보통 부르고요. 예. 그리고 현재 AI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AGI를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런 기술들을 AI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요. 네. 그 AI 안에서도 이 AI를 만드는 규칙, 패턴이나 룰 기반이 있고 네. 그리고 딥러닝 기반의 그런 AI가 있고요. 딥러닝이라는 그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뭐 네. 강화학습도 있고 요즘 나오는 생성형 AI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용어들이나 기법들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룰 기반과 이제 딥러닝 기반이 있는데 룰 기반은 그런 거겠네요. 저희도 이제 뭐 세팅할 때 요 질문 들어가면 요걸로 답변해 줘. 요 질문 들어가면 요걸 답변해 줘. 이걸 데이터를 쫙 입력을 해 놓으면 사람들이 비슷한 유형의 질문하면 여기 딱 답변 나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요게 이제 룰 기반, 룰 네. 베이스 기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네, 지금은 맞습니다. 이제 생성형 기반 AI를 얘기하는 거고. 네, 그렇게 분류해 맞습니다. 볼 수 있겠네요. 네. 이제 기존의 그 룰 기반의 AI라는 것과 이제 생성형 AI 기술이라는 거의 차이도 조금 궁금해지는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 그 차이를 가를 수 있을까요? 생성형 AI는 우선 그 빅데이터 자체를 학습을 합니다. 스스로가. 네, 학습을 하고 또 LLM이라고 하는 초대형 언어 모델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학습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엄청난 데이터 안에는 우리가 질문했을 때 거의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존에 나와 있는 뭐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지식에 대한 답변을 이제 프로그램에까지 입력해서 이제 파일로도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생성형 AI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약간 그 궁금한 겸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예전에 보면은 이제 검색 엔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검색 엔진이 있는데 뭐 구글이나 거의 시장을 평정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다른 서비스들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거든요. 요즘 나오는 챗 GPT를 보면 챗 GPT가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나오는데 그들만의 엔진이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대표님 회사도 그렇고 각각의 나름대로 중소 큰 기업들이 자기만의 AI 엔진들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결국 다 통합이 돼버리는 게 아닐까. 왜냐면 이게 더 성능이 좋으니까 챗 GPT의 성능이 좋으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는 좀 이후에 미래에 또 사업을 하시니까 네, 어떻게 네. 변화할 것 같아요? 네. 네. 우선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좀 호재로 작용을 호재예요?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호재다. 왜냐하면 그 챗 GPT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서비스지만 네. 반대로 데이터 자체를 기업의 데이터를 넣는 것은 또 불가능합니다. 기업의 데이터 임의로 넣는 거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툴로 활용을 할 수는 있지만 네. 기업이 이 챗 GPT만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챗봇을 만들어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 같은 그 챗봇 회사의 엔진을 이용해서 기업의 고객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리고 학습된 것을 또 챗 GPT로 보내가지고 이에 대한 생성에 대한 부분만 이용을 받아서 레포트나 여러 가지 문서 형태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섞어야겠네요. 그런 기업 네, 맞춤형으로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그럼 챗 GPT는 기업에 이제 정보 같은 걸 넣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표출되는 정보는 어디서 끌어오는 건가요, 그러면? 네,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여러 가지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같은 수많은 전 세계 검색 포털을 통해서 예. 데이터를 이제 취득하고요. 또 책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언론 기사들을 또 학습해서 정보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잘못된 정보들도 많이 있어서 네. 많겠죠. 데이터가 좀 잘못 나오거나
또 아주 자연스럽게 답변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면 정말 좀 오류가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 잘못된 정보의 데이터가 많이 뿌려져 있으면 그게 진짜 정보인 양 챗GPT가 제공을 해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런 거에 팩트 체크는 안 되니까.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제 이름을 챗GPT에 쳐보니까 멀티버스에 있는 뭔가 저와 유사한 사람의 다른 커리어인데 비슷한 경력의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아, 네. 네, 그런 식의 답변들이 사람 지금 본인의 데이터가 많이 없어서 그렇죠. 예, 그렇군요.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제 데이터를 생성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챗봇 AI를 한국형으로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 챗봇 AI, 우리말로 된 AI 기술을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이제 서비스를 개발하고 계신데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담용 데이터들이나 이런 그 고객사들이 고객과 통화했던 그 녹취 데이터들 이런 내용들을 이 AI에게 학습을 하면 고객이 물어보는 어떤 상담들, 그다음에 업무 처리를 자동화해서 CS 응대 그리고 업무 자동화를 해줄 수 있는 챗봇이고요. 기존의 챗GPT 같은 아주 성능 좋은 서비스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 자체만으로는 좀 잘못된 정보 그리고 보안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잘 결합이 되어서 고객을 응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좀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들으면은 사실 되게 이상적인 기업한테 좋은 솔루션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이 줄 수 있는 데이터는 굉장히 한정적이어서 이 데이터를 AI가 사람처럼 대화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 데이터를 확장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할 텐데 여기서 쓰는 기술이 또 따로 있습니까? 네, 저희가 하는 그 기술 용어는 이제 NLP,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이제 분야이고요. 그 안에서도 이해를 하는 NLU, 언더스탠딩이 있고 생성을 하는 NLG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생성을 하는 것입니다. 생성. 그래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수가 부족하고 또 소상공인들이 가진 데이터가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증강하고 또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로 AI를 만드는 데 걸리는 대부분의 70% 정도 업무는 이 데이터를 만들고 생성하는 데 수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NLG 기술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생성을 해줄 수가 있어서 이 시간을 뭐 빠르면 일주일, 더 빠르면 하루 만에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럼 AI끼리 사실상 서로 대화를 해서 확장시킨다 이런 컨셉인가요? 네, 맞습니다. AI끼리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보트봇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공격 방어봇이다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는데 외부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학습시키려는 이 AI 챗봇에게 질문을 던지고요. 답변 못한 것들이 나오면 그 안에서 생성해서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그런 또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를 이제 제시를 하면은 그 안에서 이 기업의 기존의 업무 데이터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그 뭐랄까 자료를 서로 만든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듣기에는 참 좋아요. 이렇게 시장에 보면 전문가들 중에 이 한국형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알러지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한국형 챗봇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어에 특화된 챗봇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한국형 나름의 어떤 뭐 알고리즘에 새로운 것도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걸까요? 네, 저희가 그 창업을 하게 된 계기도 해외에서 외국 AI 엔진이 한국말을 학습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한국인으로서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좀 애국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회사를 시작하셨구나. 네, 맞습니다. 네. 한국말 자체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정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사투리도 많고요. 또 어떤 그 동의어나 동음이어, 다이어 같은 것들이 정말 많은 게 한국말이기 때문에 한국말은 좀 특수하게 보셔야 되고 그에 맞는 엔진을 만드는 데 조금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사투리라든지 이게 우리 이장우 대표께서는 또 이제 경상도 쪽에서 오셨기 때문에 뭐 가가 뭐 이런 거 하면은 챗 GPT는 이제 사실 이해를 절대 못할 거거든요. 맞습니다. 해봤어요. 제가 어제 안 그래도 한국형 챗봇이라는 주제를 보고 그런 의구심 들어서 챗 GPT 반문나라고 쳐봤더니 반문나 못 알아먹더라고요. 네, 그게 아마 그런 걸 말하는 걸까요? 네, 네, 맞습니다. 확실히 이제 한국어 맞춤 AI가 성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서비스가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한국형 AI를 만들겠다고 지금 1월 초부터 챗 GPT가 쏘아올린 공 때문에 많은 뉴스가 나옵니다.
대기업들이 상당히 참전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게 대기업이 들어온다는 게 트렌드 때문인지 뭐 주가 올리기인지 아니면은 뚜렷한 뭐 목적과 비전이 있는지 사실 헷갈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기업들이 사전에도 그러한 연구를 해왔었기 때문에 예. 꼭 챗GPT 때문에 이제 시작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하지만 이것이 가속화된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 꼭 반드시 초대형 언어 모델을 통해서 챗GPT처럼 만드는 것이 반드시 정답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대기업들이 트렌드에 맞춰서 갈 필요는 굳이 없고 실제 기업이나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그 기업용 AI 서비스, 기업용 AI 언어 모델 같은 것들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뭐 지금 AI를 개발을 직접 하시고 계신 거죠? 몇 년째입니까? 현재 7년째 하고 있습니다. 7년째면 2016년 정도부터 사실 이 챗 GPT가 있는 줄도 모르는 시절부터 개발을 해 오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 AI 기술을 또 이제 개발한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엔진의 국산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엔진. 네, 우리나라 AI 회사의 한 95% 정도는 응용 소프트웨어 회사이기 때문에 예. 외부의 엔진들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응용해서 서비스를 그러니까 이른바 하고 있죠. 앱 회사죠, 앱 회사. 네, 맞습니다. 예. 네, 저희 같은 원천 엔진을 만드는 시도가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네. 반드시 그 엔진을 다룰 수 있어야지 다양한 미래 변화에 맞춰서 빠르게 대응하고 고객들이 원하는 정말 서비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기술 발전을 위해서라도 원천 엔진에 접근하고 있는 그런 기술들을 잘 육성하고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원천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제 보면 AI라고는 하지만 일반 사용자라든지 소비자들이 쓰기가 좀 더 좋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뭐야? 그냥 덩어리로만 보면 안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 회사 자체가 페르소나가 IT에서 타겟 고객을 묘사하는 방법론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쓸 수 있는 AI를 만들자라는 게 저희 회사 비전이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제품 중에 AI 키오스크가 있는데 실제 저희 어머님을 모셔놓고 보험금 청구를 무인화할 수 있는 그런 키오스크를 만들었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무인화로. 네, 그래서 굉장히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이 요새 동사무소 같은 데서 교육도 받으시고 그래서 이 간단한 키오스크를 만드는데 사용하는데 배워가지고 쓴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지 않나. 예. 그래서 어르신을 모셔놓고 어떻게 하면 정말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전화기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헤매고 있으면 전화가 울립니다. 네. 네. 여보세요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 이제 사람이 아니라 AI가 고객을 응대해주면서 네. 어머님 여길 봐주세요, 여길 눌러주세요, 지금 신분증을 여기 넣으세요 이렇게 알려주면서 실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완벽히 무인화시켰습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가능한가 보죠. 네, 어떻게 보면 전화기라는 것이 굉장히 그 오래된 올드한 거지만 네. 올드한 것이 새로운 최첨단의 기술이 결합이 되면서 네. 정말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인식률도 굉장히 좋아지게 되고 공공장소에서 음성으로 말하는 게 되게 창피한데 이렇게 귀에 대는 순간 사람이 창피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하게 어르신들은 또 잘 이용하는 그런 서비스가 됐습니다. 그 패스트푸드점 가면은 키오스크 있지 않습니까? 네. 한 번 헤매기 시작하면 굉장히 식은땀이 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뭐 실제로 부서진 것도 본 적도 있고요. 네, 되게 헤매고 있는데 이제 네. 앞에 그 직원은 손님이 없어서 가만 서 있는. 예, 뭐 그런 상황 봤는데 사실 이렇게 쓰임새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뭐 개발하고 계신 소프트웨어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생성형 AI는 보통 어디에 쓸 수 있습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챗 GPT 다음에 예. 대중화를 이끌 분야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챗 GPT는 오픈 AI라는 그 기업이 만들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3조라는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는. 네, 한 달도 안 돼서 1억 명이 넘는 고객을 모았기 때문에 현재 가장 빠르게 많은 유저를 모은 그런 서비스이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무서운 게 이 챗 GPT를 자신들의 모든 제품들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MS가요. 네, 예. 엑셀, 파워포인트 그게 모든 무섭더라고요. 것들을 갖고 있고요. 네. 이제는 엑셀을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엑셀을 켜서 글자만 쓰면 엑셀을 스스로 만들어주고 또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고요. 아직 코딩도 적용 안 해주고. 됐죠. 네, 지금 벌써 빠르게 준비가 되어서 준비가 되고 있죠. 곧 나올 예정입니다. 더 이상 펑션키를 외우지 않아도 되는 네, 맞습니다. PPT 이쁘게 만드느라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은데. 자, 이 시점에서 사실 우리나라의 AI 시장이 뭐 앞서서 대기업들이 많이 참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경쟁력 수준은 어디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한국의 그 언어 모델이나 대화 데이터 수 자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따라서 만들고 있고 준비를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지만 사실상 기술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게 한계이고요. 하지만 한국인들이 좀 잘하는 것은 응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챗봇에 음성을 달아서 이제 콜봇도 만들고 전화랑 연결도 하고 또 메타휴먼을 연동해서 가상의 AI하고 또 대화도 하고 상담도 하는 그런 응용적인 영역으로 훨씬 더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말씀 잘해주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되게 엔진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 되게 중요한 건 맞지만 또 진입 장벽이 되게 높은 거고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시장에 이렇게 와서 너도 나도 다 엔진을 만든다고 만약에 한다면 이건 되게 잘못된 방향일 것 같고 어차피 더 좋은 엔진을 가진 플랫폼들이 많으니까 결국 어떻게 응용을 잘하냐 그 앱들을 얼마나 잘 만드냐 그쪽으로 시도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또 보면 진짜 그 챗GPT API를 받아와서 응용 서비스 진짜 많이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특히 또 메타버스가 굉장히 발전할 걸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는 이제 키보드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음성으로 이 모든 컨트롤을 해야 되고 그 컨트롤을 할 때 가장 잘 안 되는 것이 어떤 인식률이나 데이터 양이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챗GPT가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메타버스의 발전이 훨씬 더 가속화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엔진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또 여쭤보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AI를 이제 하겠다고 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챗GPT의 일부분을 좀 가져와서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얘기 같거든요. 현재 핵심 엔진을 좀 직접 설계하고 구동하는 회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네, 이제 해외에서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곳들만 하더라도 원천 엔진에 접근하고 있는 기업 수가 20%에서 25%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AI 기업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정말 큰 양이거든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5%밖에 아직 안 되기 때문에 5%. 네, 아주 좀 적은 양이고 또 그런 연구가 발전이 반드시 되어야지만 전반적인 AI 생태계가 또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IT 기업의 최근에 이제 문제라고 지적되는 부분이 약간의 갈라파고스화, 그들만의 세상,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한국형 AI도 그런 쪽으로는 좀 안 가고 좀 표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님, AI가 이제 사람들의 많은 것들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직업군에 대한 걱정들도 사실 많이 나오고 있고 저 같은 이제 방송 기자들이나 글 쓰시는 분들 아주 우려하고 있는데 모든 것까지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인공지능이 정말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해서 이 질문을 제가 챗GPT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요? 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AI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인간의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인간의 감성, 창의성, 직관 등은 아직까지 AI가 대체하기 어렵다. 또한 AI는 인간의 가치관과 윤리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과 함께 상호작용하며 발전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직은 바람직한 로봇상을 잘 군더더기 없는 FM 답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AI를 개발하시는 페르소나 AI의 유승재 대표와 함께 챗봇 AI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도가 한번 들이치면은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블록체인이 처음인 여러분 지금 주목하세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들은 가상화폐를 신규로 발행하기도 하고 전 세계로 유통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경제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야에 오래 활동하면서 초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FTX 사태처럼 거래소를 과신해서 거래소에 많은 돈을 넣어뒀다가 큰 피해를 보신 경우도 보았습니다. 코인을 잘못 전송해서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있었고요. 거래소에서 입출금을 할 때 네트워크 선택을 잘못하셔가지고 힘들게 복구하신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지갑 보안을 잘 모르셔가지고 해킹 또는 피싱을 당해가지고 큰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피하고 이겨내기 위한 기본기를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강의를 볼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하루에 1시간씩 딱 일주일만 투자하십시오. 블록체인의 정확한 개념을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초보자들을 위해서 기초와 실전을 융합해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쉬운 개념 설명입니다. 지갑 만들기, 전송, 들어는 봤지만 알기 어려운 이런 내용들을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용어 정리입니다. 하드포크, 스테이블 코인, 어렵던 느낌이 드는 용어들을 제가 또 쉽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실전 적용입니다. 기초적이지만 막상 닥치면은 초보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있죠.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드립니다. 블록체인과 친해지는 가장 쉬운 지름길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